우리나라 집값도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뭐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초기라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 사이클 구해보면요,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일 것이다. 다시 반등을 할 때는 그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대형주 위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좀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이제 종목별 차별화일 텐데요. 예, 그런데 저는 대형 우량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형 우량주.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제가 2200 밑에서 그 이하도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2500, 600까지 갈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대형 우량주가 오르면서 지수가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점검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이게 좀 그 반등이 오면 지수가 뭐 3000으로 가더라도 안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손절이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예, 손절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하여튼 저 종목 좀 점검하시고 근데 그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대형주도 만약에 많이 떨어져 같이 있으면 떨어져 있는데. 팔아가지고 그냥 이거 사버리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는 한데 또 종목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내년에는 차별화 시대다. 차별화 시대다. 이미 차별화 시대인데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한국 주식, 뭐 중국 주식, 아세안 주식, 뭐 미국 주식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좀 미국 주식 비중은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SCI 아마 미국 주식 비중이 거의 50%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주식은 뭐 50, 60%라면 저는 30% 이하로 줄이는 게 좋고요. 나머지 가지고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는 일본 주식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화 가치가 거의 150원, 엔달러율 150원 근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엔 가치가 앞으로 저는 오를 것이다, 내년에는. 예. 그래서 미국 비중 줄이고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시려면 저는 일본 주식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일본 주식은 어떻게 사요? 일본 주식은 직접 살 수도 있죠. 거기 일본 거기 예. 증권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아마 일본 주식 거래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ETF라는 게 있거든요. 엔화 ETF도 있고요. 네. 일본 주식 ETF도 있습니다. 아, 증권사에서 예, 지금 예, 판매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맨날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한국만 하니까 중국하고. 최근에 한 증권회사가 뭐 인도까지 들어가지고 인도 주식도 직접 매매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끝으로 그럼 부동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은 지금 볼 때 점점 더 뭐 나빠지고 있고, 책에서 말씀하신 거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예. 보시더라고요. 예. 하락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집값도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러니까 집가 가대평가 여부를 결정할 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렌트, 월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근데 뭐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요, 2009년 3월에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격 지수가 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올 그 9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30%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전국 주택 가격은 60% 아파트 가격. 예, 서울은 한 70% 올랐어요. 물가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 지수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그거로 한 30, 40% 가대평가됐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요새 저 정책 당국자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 PIR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작년 말에 서울 경우 19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뭐 6월까지 보니까 17.6배로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08년부터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12배거든요. 역사적 평균이요? 예, 역사적 평균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도 40% 이상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초기라는 겁니다. 초기.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예, 집값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하고 대출 금액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더 영향을 줘요. 저는 조만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뭐 내년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리보다는 경기다. 경기는 이제 소득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이클 구해보면요.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사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금리 얘기를 해주셨을 때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횡보까지로? 저는 시장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고요. 기준금리는 인하요? 예, 예. 내년 그러면 하반기. 좀 부동산 사는 분들이 한 1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금리보다는 경기가 경기로 더 가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경기로 가니까 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안을 광고해 본다면 금리 문제는 내년 말로 가면 어느 정도 예. 해소 예. 조짐이 들어가는 거고 내 일자리하고 소득을 뭐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유지하고 조금 예죠. 더 이렇게 늘리면 또 그 기간을 버텨내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버텨내야 되죠. 예. 버텨내려면은 사실 올리금 상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도 어느 정도 20, 30대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또 세대론으로 좀 부각이 돼서 4050 세대가 예. 2030 세대한테 좀 안 좋은 그런 부동산 쪽에서 그런 예.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걸 부각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세대 간 갈등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저 20, 30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정책적 고려는 저는 어떻든 조금 이게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는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총액으로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5%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기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심각한 게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는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140조 원 정도 잉여를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40조 원 많았었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잉여주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요. 가계 전체적으로는 이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계 내에서도 차별하죠. 금융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사람들은 어렵고요. 지금 은행에서 금리 4내지 5% 주지 않습니까? 금융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자 소득이 늘어나죠. 가계도 차별해요. 근데 가계는 전체적으로 자금 잉여주체라는 겁니다.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2배 정도 많다는 거죠. 작년 한 해만 해도 140조 원 이상 잉여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 전체적으로는 좋고요. 기업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고 기업은 부족주체거든요.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계는 상대적으로 이자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려웠죠. 기업은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경제주체 전체로 하면은 가계는 상대적으로 이익이고 지금 기업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계 자체 내에서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영끌족이라고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든지 뭐 집을 샀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그 가계부채 안에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선 가구의 문제이고 예. 그 다음에 기업이 그 아까 그 침체 소비 위축과 관련돼서 기업의 그런 경기 침체랑 예. 연결돼서 이게 이제 아까 부동산의 그런 자산 가격 하락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다고 위기가 오는 건 아닌데요. 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대신 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줄이고. 없죠. 소비를 줄이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 자체가 아니라 이게 파급 효과, 파급 연쇄작용 효과입니다. 같은 거죠.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 이게 고통스러운 1, 2년을 또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주식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괴로웠다면 아,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체감하겠구나 이런 게 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은 그걸 선반영해서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런 것들을 또 희망을 주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버텨내야겠다. 예.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를 그 닥터 둠이라고 언론이 많이 표현했는데요. 네. 예, 요새 저는 스스로 닥터 데이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예, 제가 작년에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지나칠 정도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어요. 여기서 저평가 정도가 조금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장기 추세는 상승하고 저평가된 주가가 장기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 팔 시기는 아니고요. 예, 주식을 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말에 23%였거든요. 근데 올 6월 보니까 21.7%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또 시장을 떠나시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런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뭐 공포라든지 분노라든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기회일 것 같아요, 정말.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기회가 오고 예.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이렇게 해서 경제지표 정독법의 김용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